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2. 비상 대응. 3. K2가 뚫렸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의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먼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상황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대만 사람들은 중국의 도발을 그닥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드론이 대만 군사시설까지 침투해 왔는데도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던 대만군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태평한가 싶었는데 그 자신감의 근거가 생각도 안 하고 있던 한국이라고 합니다. 퍽줄 생각도 없는데 무슨 잔치상을 차리려는 건지 대만 사람들의 자세한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절대 대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제는 당연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나가고 미국의 항모전단과 대치하면서까지 대만에 대한 야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만인들은 의외로 태평이 일상을 영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신감의 근거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 방영된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쟁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요. 중국 침공이 시작되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역시 참전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다 쳐도 한국이 참전하리란 건 무슨 근거로 하는 소리일까요? 지난 22일 동아시아연구원 EAI에서 대한민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안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총 64.5%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은 22.5%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후방 지원에만 국한해야 한다는 게 주 입장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우방인 미국과 중국에 맞설 의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대만을 위해 한국군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한국은 대만 침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가 없는데도 미국과 한국을 믿고 국방에 신경을 쓰지 않아 현재 대만군은 사실상 당나라 군대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중국군 무인기가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중국 본토와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대만의 얼단도에 위치한 대만군 초소에 중국 무인기가 매우 근접했는데도 드론의 침투에 대한 교전 수칙이 없어 병사들이 돌을 던져서 쫓아내려 하는 모습이 활용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며 중국에선 대만군에 대해 조롱하고 있고 대만 내부에서도 왜 즉시 사격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대만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의 왕빙위 위원은 병사들이 총을 쏘지 않고 돌로 대응한 것을 두고 직무태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의 변화하는 양상에 맞는 매뉴얼이 없었던 게 가장 큰 실책인데도 말단 병사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며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대만군의 현실이 드러나자 대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만 역시 중국의 위협을 실감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여 군 전체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진행 상황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대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곳은 바로 공군입니다. 현재 대만 공군은 F-16, 미라주, F-5 등 총 323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F-16의 개량형인 F-16V 바이퍼를 66기 구매하였습니다. F-16V는 기존의 F-16과는 세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개량이 이루어져 제20 스텔스기를 필두로 하는 중국 공군에 맞서기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F-16V 전투기가 인도되는 2026년까지 최소 100명 이상의 전투기 조종사가 보충되어야 하는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된 신규 조종사는 21명에 불과해 향후 50년간은 파일럿 부족 현상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만 비행학교는 지원 기준을 낮추고 학생들에게 시력 교정 수술을 지원해가며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 육성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엔 전력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대만 해군은 더욱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국과 바다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대만의 해군력은 동남아 국가들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중국의 항모전단에 대항하기 위해
대만은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대만의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때 건조된 하이신급 2척과 198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하이룽급 잠수함 2척이 전부인데요. 노후화된 하이룽급을 대체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이전부터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4번 고지를 앞두고 중국의 외교적 압박으로 인해 실패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살 수 없으면 직접 만들겠다고 결심한 대만은 2016년부터 3,000톤급 잠수함 자체 설계를 시작해 2019년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4년에 취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드명 하이창. 대만어로 바다의 번영을 뜻하는 대만 잠수함 프로젝트는 중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해 진행 사항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해 기술 이전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대만 잠수함의 필수 장비를 공급하던 독일 기업이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공급업체의 관리자는 한참 후에 중국과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회사에 의해 대만으로의 판매가 금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압력과 이에 굴복하는 유럽 국가와 기업들로 인해 대만의 잠수함이 언제쯤 완성될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설계부터 건조까지 국산화에 성공한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이 전력화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대만 네티즌들은 대만 정부는 언제쯤 잠수함을 공개할 거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산한 창호함에서 SLBM 발사까지 성공하자 네티즌들은 대만이 한국에 완전히 뒤처져 버렸다고 자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것이 한국과 대만의 군복무 기간 차이였습니다. 대만 역시 징병제 국가였지만 한때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중국의 위협이 심각해지며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켰는데요. 현재 대만의 복무기간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4개월 복무로 무슨 나라를 지키겠냐는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만 네티즌들도 한국은 BTS도 군복무를 할 만큼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대만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4.5배 차이 나는 군 복무기간을 두고 대만인 한 명이 4.5명의 한국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라며 자국의 국방력 부재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계산할 수 없나 봅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대만 군대는 중국에 맞설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의 의무 복무 기간은 고작 4개월에 불과하고 4개월의 기초훈련 동안 한 일은 잡초 옷 뽑기, 낙엽 쓸기뿐이며 예비군 훈련은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군 실태가 엉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언론에서도 대만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도 대비가 엉망이라고 지적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에 발끈한 대만인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지켜줄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역시 나는 유사시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 미국인들의 지지 등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대만의 일반 국민부터 최고 정치인까지 미국이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의존하겠다는 말을 국가 최고 지도자가 당당히 말한 것이죠. 유사시 미국이 도와주겠지 하는 사고방식이 확장되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역시 당연히 대만을 도와주겠거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만이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한국이 참전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한국은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침과 동시에 중국의 요청으로 북한에서도 한국에 대한 침략 행위, 최소 국지적 도발 행위를 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군을 대만으로 움직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안보를 내려놓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블랙이글스가 에어쇼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었는데요. 대만 언론에서도 블랙이글스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방송사 TVBS에서 블랙이글스의 T-50을 파우차이기, 즉 김치기라고 불러 다시금 혐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방송사에서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거센 항의에 방송국에서 사과를 했지만 파워차익이라고 자막이 달린 영상은 여전히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맹도 아니고 혐한까지 드러내는 이러한 모습에 한국 내에서도 대만을 도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불길이 코앞까지 닥쳤음에도 대만인들은 아직 이 정도면 따뜻하다고 방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지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돕지 않는 이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압도적인 기감 전력 격차로 인해 러시아가 손쉽게 진격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나토가 지원한 NLAW,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은 러시아군 전차를 손쉽게 방어해내며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64, D-72 등 러시아 전차들은 1에서 3억 원 수준의 대전차 무기의 속수무책이었고 이에 전차 무용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능동방어장치의 유무나 러시아군의 전술 등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결국 대전차 화기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의 성능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신형 대전차 미사일인 불세-5가 우리 군 주력 전차 K2 촉표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내부 자료에 의하면 불세-5의 장갑 관통력은 100에서 120cm로 알려졌는데 이는 K1 계열 전차와 K2 전차의 전방위적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위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육군 K2 전차에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할킬 능동 방어장치가 탑재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했는데요. 불세-5 대전차 미사일은 2021년 9월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후 10월에 열린 북한 국방전람회에서 명칭이 확인되었습니다. 불세-5는 외관상 러시아 제9K135 코넷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불세-2가 9K111 파고들 복제 생산한 것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불세-4의 성능 개량형 모델로 장갑 관통력과 더불어 사거리도 5,500m로 대폭 늘 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느 북한의 신형 무기와 다르지 않게 성능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불세-5가 K2 전차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의 위력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북한은 저런 걸 어떻게 만드는 거지? 3.5세대 전차가 현존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취약하다는 건 이미 증명됐다. 성능을 품질이 따라올지가 문제지. 어쨌건 우리 무기도 보강을 거듭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K2 흑표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생각하고 설계한 전차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여러 국가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수출분에는 하드킬 능동방어장치와 지뢰방호 키트 등이 장착될 예정인데요. 최근에는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발사했고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화성 12형을 쐈는데요.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만약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 마하 5 시속 약 6100km 이상의 속도로 불규칙하게 날아오는 이 미사일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한반도 전장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게임 체인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이 과연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정말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느냐에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합동참모본부 무기체계 조정관을 지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3차례 발사하며 기동성과 표적 명중 등 완벽한 성공을 거뒀다고 주장했는데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4월 미국은 개발 중인 HM-183A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중발사 실험에 실패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실패 끝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더군다나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정말 극초음속 미사일인가도 의문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비행체였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체계는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미사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극초음속 비행체는 쉽게 말하면 글라이더의 원리인데요. 탄도미사일의 몸통을 사용해 그 추진력을 이용해 상승했다가 일정 고도에서 활공체가 분리돼 글라이더처럼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마하 스모 시속 약 24,000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비행체엔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 극초음속 미사일은 공기흡입식 형태의 스크램제트 등 특수 엔진을 달고 순항미사일처럼 날아다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로 인해 마하 10시속 약 12,00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데요. 한국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 구성품인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엔진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다며 중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에다 활공체를 붙여 발사한 것으로, 따라서 이번 발사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극초음속 비행체였던 것인데요. 군이 북한의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일반적 탄도미사일 더 진전된 미사일이라고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은 까닭은 기존의 미사일 개념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판단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마하 6, 마하 10으로 혼선을 빚으며 극초음속 미사일인가 탄도미사일인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속도에 집착했기 때문이라며, 활공체는 언제 탄도미사일의 추진기관과 분리하느냐에 따라 속도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일찍 분리하면 마하 6, 늦게 분리하면 마하 10이 되는 원리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암속이냐 초음속이냐의 분류 기준은 공기층을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에 적용했던 개념이라며,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을 제외하고 전부 마하 5 이상으로 탄도미사일은 속도 기준 전부 극초음속 미사일인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속도 대신 사거리를 기준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 비행,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 비행, 중거리 탄도미사일 IR 비행,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동안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실전 배치는 러시아가 빨랐습니다. 2018년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극초음속 비행체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는데요. 푸틴은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푸틴의 말이 허풍으로 들렸는데요. 그런데 아방가르드와 킨잘 사거리 2,000km는 2019년 실전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행 속도도 실제 마하 20에 가까웠는데요.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비행체를 2018년 12월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탄도미사일 SS-19에 장착해 발사했으며 6,000km를 날아가 캄차키 반도에 탄착했습니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외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오렌부르크 지역 돈바롭스키 지역에 배치했고, 현재 사거리 500km의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에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킨자는 미그 31K 전투기와 두 22m 폭격기에서 발사하며 마하 8의 속도로 미 항모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은 순양함에서 발사하는데요. 중국도 뒤질세라 미 항모를 견제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 용도의 극초음속 무기체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2018년 12월 극초음속 비행체를 두 차례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중국은 이 비행체를 둥펑 17에 장착해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신장 지역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괌 킬러로 알려진 둥펑 26의 사거리를 4,000km 연장한 DF-26 ASBM 사거리 8,000km 이상에도 활공체를 장착할 전망인데요. 지난해 7월 중국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심콩 2의 발사에 성공하자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미소 냉전 시절 스푸트니크 충격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동북아 주변 군사 강국들이 극초음속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이었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극초음속 무기의 엔진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능력이 북한보다 한 발 앞선 것으로 안다며 중국도 조만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무적인 것은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